보시면은 기반 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기반 시설. 그래서 요거는 용어의 정의 잠깐 볼 거예요. 맨 앞에 우리 13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135페이지부터 135페이지에 보면은 가로 6번에 기반 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기반 시설. 그 다음에 가로 7 다음 페이지에 가로 7번에 보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137페이지 가로 10번, 가로 11번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11번에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나오죠. 요것들. 그래서 가로 6번, 가로 7번, 가로 10번, 가로 11번 이렇게 요 네 가지 용어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뭐 워낙에 중요한 용어라서 이런 것들 보면은 기반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반 시설. 그 기반 시설은 가로 6번에 보면은 그 표로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도로, 철도, 공항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반 시설입니다. 기반 시설. 자, 이런 기반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까 관리 계획의 내용 중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런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나면 기반 시설을 부르는 명칭이 달라집니다. 가로 7번에 있는 도시, 군, 계획, 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로, 뭐 예를 도로로 한번 들어보죠. 도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는 기반 시설이라고 부르다가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요 도로가 아닌 게 아니라 똑같은 도로입니다. 똑같은 도로인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기 전에는 기반 시설,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7번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은 가로 7번에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함은 기반 시설 중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기반 시설 중. 자, 그러면은 기반 시설이랑 도시군 계획 시설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 기반 시설이랑 도시군 계획 시설. 자, 기반 시설이랑 도시군 계획 시설은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죠.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안 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원래는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계획이라고 했죠. 근데 관리 계획에서 그 추상적인 계획을 뭐 한다고 했죠? 그래서 구체화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입니다. 구체화가 되고 안 되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것들은 관할구역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 2030년경이 되면은 서울의 일정한 지역에 도로가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030년경이 되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떠한 일정한 지역의 도로가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도로를 한번 설치해 볼까라고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기본 계획에서. 이런 것들이 요때 말하는 이 도로는 아직 기본 계획에서 도로를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니까 요거는 기반 시설이 이렇게 부르는 기반 시설. 이렇게 기본 계획 같은데 아직 구체화가 되기 전에는. 근데 2030년이 됐는데 실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인구가 증가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실제로 도로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 설치해야겠죠. 설치하려면 요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바로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구체화가. 즉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형 도면 위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뭐 여기까지가 주거 지역이고 여기에 도로를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지도 위에다가 요렇게 도로를 설치하자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구체화가. 자, 기본 계획에서도 도로고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나서도 도로죠. 근데 구체화가 되기 전에 이 도로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반 시설이라고 부르는데 관리 계획 결정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고 나면은 이 도로를 도시, 군, 계획, 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러니까 똑같은 도로지만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은 완전 다른 말입니다. 자, 여기 감녀가 있습니다. 감녀를 결혼하기 전에는 뭐라 부르죠? 아가씨, 아가씨. 감녀가 결혼하고 나서 아가씨랑 아줌마는 뭐 같습니까? 완전 다르지. 아줌마한테 아가씨라 하면 좋겠습니까? 좋나? 이거는 잘못된 예시네. 예시가 좀 잘못됐네. 아무튼 아가씨랑 아줌마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 아가씨 때는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도로가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구속력이 없는 거죠. 아가씨 때는 뭐 집안대로 놀러 다니죠, 새벽까지. 근데 아줌마가 되면 구속력이 심해집니다. 학원 수업 좀 늦죠. 문자가 바로 오죠. 어디야? 어디야? 학원인데? 그러면 이제 남편이 진짜 학원이야? 이러면서 학원이 끝날 때 되면 이제 밤이 늦으니까 막 데리러 오시는 분들 있죠. 진짜 걱정이 돼서 오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뭐 주말에 막 특강하러 간다고 하면은 엄마 밥은?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구속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구속력이. 그러니까 구속력이 있고 없고 구체화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서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로 바뀌고 구체화가 돼야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설치할 수가. 그래서 도로로 결정되기 전에 이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에 도로 등을 기반 시설 이렇게 부르고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요걸 도시군 계획 시설. 똑같은 도로지만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화가 됐으니까 이 도로를 설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로 바꾸고 나서 이 도로 등을 설치를 할 때 이 설치하는 사업을 뭐라 부르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가로 10번에 있죠. 가로 10번에. 그래서 가로 10번에 보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요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지금 여기 써놓은 거 시험에 만약에 뭐 공법은 41번 문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가끔씩 용어의 정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용어의 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정답으로 많이 냈던 게 이겁니다. 이거. 올해 시험에도 당연히 나왔습니다. 올해 시험에도.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기반 시설이란 도시, 군, 계획, 시설, 중,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이거 바꿨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함은 기반 시설 중에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이라 함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거 기반 시설이랑 도시군 계획 시설은 다른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아니라 요거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요 두 문장 41번 문제에서 정답으로 제일 많이 냈던 문제입니다. 이게 왜 많이 냈냐면 이게 그만큼 중요한 용어라서 나중에 개발법이랑 정비법까지 여기서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기반 시설이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그 기반 시설을 뭐라 부르죠?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막 비슷한 말들이 계속 나오죠.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가로 11번에 보면 도시군 계획 사업까지, 막 도시군 막 이런 것들. 도시군이 다른 말로 하면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 그 다음에 가로 11번에 보면은 도시군 계획사업이라는 게 나오죠. 도시군 계획사업은 뭐냐면 여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랑 그 다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 부르냐면 도시, 군, 계획,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30회 기출문제. 다음 중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기읍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니은 도시개발사업, 디귿 정비사업, 기읍, 니은, 디귿 다 고르는 게 정답. 그래서 시험에 수도 없이 나오는 겁니다. 수도 없이. 이렇게. 이걸 왜 내냐면, 자, 아까 가로 6번에 보면은 기반시설 종류가 있었죠. 기반시설 종류, 뭐, 환경 기초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기반시설 종류 물어보는 거. 한 문제.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이거 어떻게 설치하는지, 요거에 따라서 뭐 공동구라든지 광역시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하는지, 한 문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절차에서 한 문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는 도시개발법에서 규정을 합니다. 도시개발법에서 그거 6문제.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는 정비법에서 규정을 하는데 6문제. 그 다음에 요것뿐만 아니라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를 하면 이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한다고 하죠. 근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죠. 그걸 무조건 설치하는 건 아니고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를 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방치를 하는 거죠. 무단방치. 자,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관리계획으로 여기 도로 만들겠다라고 정해놓으면은 도로 설치하는 거 말고 다른 건물 지으면 안 됩니다. 못 짓습니다. 자, 내 토지인데 여기를 갑자기 도로 부지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하면은 권리 침해가 발생하겠죠. 권리 침해가. 그러니까 토지는 가지고 있는데 나는 활용은 못하지만 세금은 따박따박 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의료보험 같은 것들, 간접세라고 하죠. 재산이 늘어나면은 의료보험 수가 같은 게 올라가죠. 그만큼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라는 거. 이런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매수 청구라는 겁니다. 매수 청구. 그러니까 사업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할 거면 차라리 사줘라고 하는 거. 이렇게. 요거 한 문제. 그러니까 한 15문제, 16문제가 이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그만큼 많이 내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이 용어가 헷갈리면은 뒤에 15문제, 16문제는 모르는 거니까. 출발점이니까 이 용어부터 일단 정확하게 알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죠. 도로 등이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기 전에는 뭐라 부르죠? 기반시설. 근데 이 도로가 관리계획으로 결정 통해서 구체화가 되고 나면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부르는 도시군 계획시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나서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렇게. 그다음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랑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200번 정도 물어보는 건데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뭡니까 하면은 자동으로 요 세 가지 사업이 나와야 됩니다.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금은 처음이니까 제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다 썼는데 나중에는 그냥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이 뭡니까 하면은 반사적으로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도시군 계획사업은 세 가지. 이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도시군 계획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도시군 계획사업.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이제 좀 기억하셔야 되고 그 뒤에 보면은 136페이지 136페이지에 가로 8번에 보면은 광역시설이라는 게 나오죠. 광역시설. 우리 광역 나오면 뭐라고 했죠? 둘 이상. 그래서 거기도 표에 보면은 맨 앞에 둘 이상 보입니까? 둘 이상. 그리고 두 번째 칸에도 둘 이상. 그래서 광역 나오면 둘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광역시설 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내지는 이용하는 시설 이런 것들을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칸에 보면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걸치고 뭐가 이용하고 이런 것들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내면은 뭐 틀리시면 됩니다.
걸치는 거 뭐 당연히 길다란 거겠죠. 뭐 고속도로 같은 거, 철도 이런 것들, 송유관 이런 것들. 그런 게 걸치는 거. 이용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인천공항을 인천 사람만 이용합니까? 대한민국 전체 사람이 다 이용합니까? 그런 거. 공항, 항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 광역시설이랑 기반시설 중에서 어떤 게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예를 들어보죠. 치킨에는 치킨 중에서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깐풍 치킨 하면은 양념치킨이 포괄적인 개념입니까? 치킨이 포괄적인 개념입니까? 그럼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시설 하면은 뭐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드니까 쉽죠? 양념치킨보다 치킨이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시설이다. 이 말은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시설 중에서,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시설은 이런 것들만 따로 광역시설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광역시설도 설치할 때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거랑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근데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설치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보도록 하죠. 그래서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따로 광역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광역시설. 그 다음에 가로 9번에 공동구라는 게 나오죠. 자, 공동구라는 건 공동, 지하, 매설, 구 이걸 줄여서 공동구 이렇게 부릅니다. 공동구. 자, 이 지표면이 있는데 예전에는 수도관 묶고 가스관 또 따로 묶고 그 다음에 통신선로 따로 묶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작년 초반이었나 보면은 그 열수송관이 한번 터진 적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그래가지고 이 열수송관이라는 건 뭐냐면 열병합 발전소라는 데서 물을 끓입니다. 그럼 100도씨 이상의 물을 이 열수송관을 통해서 운반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로. 그럼 이 따뜻한 물을 가지고 난방도 하고 하는 게 이런 열수송관이라는 건데, 그럼 열수송관 안에는 100도씨 이상의 끓는 물이 들어있겠죠. 이게 터지면 그 물이 그대로 밖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뒤집어 써가지고 한 분 돌아가시, 그 70대 어르신인가? 그분이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뭐 강남 같은데 오래된 통신선로 같은 것들이 고장이 나죠. 그 일대가 마비가 되는 겁니다. 마비가. 근데 이런 것들이 수도관 따로, 그 다음에 하수도관 따로, 전기 선로 같은 거 다 따로따로 심으니까 이게 어디에 매설되어 있는지, 어떻게 매설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매설이 돼서. 그리고 수도관 터졌죠. 그럼 이거 파가지고 공사합니다. 도로 막고. 그 다음에 그 인근 지역에 하수도가 또 터지는 거죠. 그럼 이게 또 도로 막고 또 공사하고. 통신선로 고장나면은 또 파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매설하다 보니까 도로를 팠다 덮었다 하면은 도로가 울퉁불퉁해지겠죠. 그 다음에 막아놓고 공사하니까 교통체증이 유발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설치를 하니까 너무 관리하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같이 매설하자 이 말이죠. 같이. 그걸 공동구 이렇게 보면 공동구. 이게 뭐냐면 땅 밑에다가 공동구라는 커다란 콘크리트 관을 묻습니다. 관을. 그래가지고 이 콘크리트 관 안에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이런 것들을 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맨홀 뚜껑 하나 열고 요 안에 들어가면은 지하 매설물이 다 있는 거죠. 그럼 훨씬 관리하기가 수월하겠죠? 그걸 공동구 이렇게 보면 공동구. 공동구. 그래서 보면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매설을 했었는데 이제 공동으로 매설해서 같이 관리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예전에는 그 전기 같은 것도 전봇대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죠. 그걸 이게 땅 밑에 묻으면은 미관이 훨씬 보기 좋겠죠. 미관 개선. 그 다음에 도로 팠다 덮었다 할 필요 없으니까 도로 구조의 보전. 이렇게. 그 다음에 교통의 원활한 소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하에 공동으로 매설하는 구를 공동구 이렇게 공동구 이렇게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아까 보던 거 다시 뒤로 가면은 162페이지, 163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제가 앞쪽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절차도 이렇게 돼 있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절차도.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절차도. 즉 그 절차를 지금 외우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써보는 겁니다. 나중에 개발법이랑 정비법에서 쓸 거니까. 자, 이러한 절차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절차로.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뭐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자동으로 제가 한 200번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은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러면은 요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도시군 계획사업 이렇게 부르죠. 그럼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는 절차는 비슷비슷할까요? 완전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셋 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니까. 그래서 제가 똑같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쓰는 거지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자,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절차인데 이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도시군 계획사업 이렇게 부르는데 이 계획이란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계획.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을 할 때는 항상 먼저 계획 만들고 합니다. 계획 만들고. 그러면은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할 때, 개발 사업을 할 때, 정비 사업을 할 때 항상 맨 처음에는 계획들이 나옵니다. 계획들이.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 만드는 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자, 거기 표에 보면은 관리계획 결정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미 관리계획 결정을 여기다 써놨죠.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고 이걸 설치하는 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니까 사업 전에 이미 관리계획 결정이라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할 때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단계별로 사업을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단계별로.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지, 그래서 거기 보면 1단계, 2단계 이렇게 작은 글씨 보면 있죠. 그래서 1단계랑 2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만드는 계획입니다. 뭐 3년 안에 하는 건 1단계, 3년 이후에 하는 건 2단계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자, 계획을 만들고 나면은 뭘 하냐면 사업을 누가 할지를 정합니다. 그게 시행자 지정이라고 하면 시행자 지정. 거긴 안 나와 있는데 시행자를 지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시행자, 사업을 누가 할지가 정해졌죠? 그럼 사업을 누가 할지가 정해지고 나면 이 사람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를 정합니다. 그게 실시계획의 작성입니다. 실시계획의 작성. 그러니까 실시계획이라는 건 시행자가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자, 실시계획은 방금 누가 만들었죠? 사업하는 사람이.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이 만든 계획이니까 이걸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걸 인가받고 그렇게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고시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인가고시. 그리고 나면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가 완료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 확인 절차로서 준공검사라는 걸 받습니다. 이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 이거랑 똑같이 개발 사업이랑 정비 사업을 합니다. 똑같이. 자, 보면은 도시 개발 사업은 맨 처음에 뭐 할까요? 계획 만든다고 했죠? 근데 다른 사업에서는 계획 이름이 달라집니다. 시설 사업 할 때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인데 개발 사업 할 때는 요거는 나중에 다 나옵니다. 개발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개발 계획. 개발 계획. 그 다음에 사업을 어디서 할지를 정합니다. 도시 개발 사업은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신도시 만들자라고 정하는 걸 구역 지정이라고 합니다. 구역 지정. 자, 이제 똑같이 합니다. 구역 지정하고 나면 이제 뭐 정해야 될까요? 시행자 지정. 시행자를 지정하고 나면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뭐죠? 실시계획. 그럼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이거 뭐 받아야 되죠? 그리고 나면 사업을 실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써야 되니까 조금 띄워놓고 그 다음에 실시를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 뭐 할까요? 똑같이 하죠. 마지막. 정비 사업을 할 때도 맨 처음에 뭐 할까요?
계획 만듭니다. 자,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정비 기본 계획. 그 다음에 계획을 하나 더 만듭니다.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해서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이건 하나의 절차처럼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시행자 지정.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이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뭐죠? 근데 정비법에서는 개발사업이랑 구분하려고 그 계획을 이름을 바꿉니다. 아닙니다. 그 정비계획은 여기 만들었고 실시계획 대신에 여기서는 사업 시행계획 이렇게 하면 사업 시행계획. 실시계획이랑 사업 시행계획 어차피 똑같은 건데 여기 정비사업 할 때 만드는 계획이다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만 바꾼 겁니다. 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사업 시행 계획을 실시계획으로 바꿔가지고 뭐 틀렸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계획이니까. 그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은 시행자가 만들었겠죠. 이거 뭐 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인가받은 내용을 고시에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사업을 실시하면 되겠죠. 인가받은 대로 그대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여기도 쓸 게 있으니까 잠깐 비워두고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뭐 할까요? 준공공사. 근데 여기서는 준공인가라고 합니다. 준공인가. 용어만 다른 거지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면 다 준공사라고 부르는 거죠. 이걸 왜 썼냐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입니다. 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이라는 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니까 책의 목차가 도시개발법의 목차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 목차가 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정비법은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인데 그러면 정비법은 목차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계법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를 배웠죠. 그럼 개발법이랑 정비법 다 배웠습니다. 이거 똑같이 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목차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개발 사업 안 해봤죠. 정비 사업 안 해봤죠. 실제로 안 해봤는데 그러한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아, 사업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놓고 이런 목차 안에다가 우리가 배우는 내용을 여기 골라서 넣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넣어야 헷갈리지 않지 그냥 막 집어넣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계법이 왜 중요하냐면 국계법에서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를 배우면 개발법이랑 정비법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그래서 국계법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기가 갖다 씁니다. 다 갖다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업이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비법까지 다 배운 겁니다. 정비까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매수청구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뭔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165페이지. 수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매수 청구라고 되어 있죠. 가로 1번에 보면은 매수 청구 제도의 도입 당시 배경이라는 게 나오는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경우 보상 규정 없이 행위 제한을 가하고 있는 당시 도시계획법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죠. 이 위헌 판결이 99년도에 나와요. 99년도. 기반 시설이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돼서 구체화가 되면 뭐라 부르죠? 도시군 계획 시설. 그리고 결정해놓고 설치하는 걸 뭐라 하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설치를 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설치를 안 하고 장기간 무단 방치하면 어떻게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지를 말씀드렸죠. 토지는 활용하지 못하지만 세금은 따박따박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권리 침해가 발생했는데 예전에는 여기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습니다. 우리 귀찮으시겠지만 잠깐 앞에 가볼 거예요. 129페이지. 네, 129. 거기 보면 맨 위에 칸에 대한민국 헌법 나오죠? 129페이지. 거기 맨 밑에 보면은 제23조 해서 이게 재산권 규정이라고 했죠. 재산권 규정. 거기 중에서 뭐 동그라미 3번 보죠. 동그라미 3번을 이제 항 이렇게 했죠. 항, 조항 이렇게. 그래서 3항 보면은 공공필요에서 재산권 수용, 사용 및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게 3항. 자, 도로 같은 것들은 기반시설이죠.
공공 필요에 따라서 사유지에다가 여기를 도로 부지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한테 토지 사용하지 마라고 한 거죠. 공공 필요에 따라서 제한을 했죠. 그러면은 헌법에 분명히 보상 규정을 두라라고 돼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근데 예전에는 여기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다라는 거죠. 없었다. 그러면은 기반시설에서 관리계획 결정만 하고 설치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예전에는 많았을까요? 엄청 많았어요. 엄청. 왜 그렇죠? 왜? 나중에 오를 때 까봐. 이거는 그냥 행정청이 도로 부지로 결정하는 건데. 80년대 이럴 때 어르신들,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80년대 그 지자체장 선거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뭐죠? 공약 중에 1번이 뭐죠? 우리 동네에 도로 만들어줄게, 학교 설치할게, 다리 놔줄게. 그게 다 이거죠. 기본에서 도로, 학교, 다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직 개발되기 이전 상태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선거 나오는 사람들은 첫 번째 공약이 우리 동네 발전시키겠다 해서 도로 만들겠다, 철도, 지하철 만들겠다, 다리 놓겠다 그겁니다. 근데 공약이라는 게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도시군 발표를 했으니까 관리계획 결정하는 거 모션은 치워줘야겠죠. 근데 도로를 설치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 예산을 따와야 되는 겁니다. 예산을. 그럼 그 국회의원이 3선, 4선이라서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산 따오기가 쉽겠죠. 근데 초선 의원이고 이러면은 국회에 가면 힘을 못 쓰겠죠. 예산을 못 따오고 이렇게 방치되는 토지들이 되게 많더라는 겁니다. 공약의 대부분이 그거였으니까. 근데 그걸 권리 구제를 다 해주다 보면 나라 망합니다. 90년대 초중반 이제 막 경제 성장하고 있는데 그거 다 보상해주면은 나라 재정이 국간이 바닥이 나겠죠.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관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 차마 거기에 대한 권리 구제를 못 해주고 있다가 이 판결이 99년도에 나온다고 했죠. 99년도면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요거 보상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도 안 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예전 처음 105학부터 계속 있던 겁니다. 그냥 헌법에 대한 그 판단을 하는 기구가 잠깐 대법원으로 바뀌고 헌법재판소로 바뀌고 이름 명칭만 바뀌었었지 예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민정부라고 하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군사정부였죠. 군사정부 시절에 군인들이 만든 정책에 대해서 군인들이 만든 법률을 야 이거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라고 하면은 그 헌법재판관 어떻게 될까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헌법재판관이 되면은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이고 엄청나게 진짜 엘리트들이 되는 건데 예전에는 한직입니다. 한직. 감히 군인들이 만든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 이야기인데, 이거 진도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87년도에 60민주항쟁이 있죠. 60민주항쟁. 이때 요구했던 게 뭐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라고 하죠. 장충체육관에 모여가지고 국민대표회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체육관에서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성률이 99%. 북한을 욕할 게 아니죠. 우리도 얼마 전까지 이렇게 뽑았습니다. 대통령을. 그래서 이때 반발해서 일어났던 게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를 하죠. 해서 노태우 대통령부터는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져가지고 이 운동이 이루어지면서 6.29 선언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랑 붙었던 사람이 누구죠? 삼김,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 셋 다가 자 시대적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노태우 대통령이 이겼다라는 걸. 근데 이러한 항쟁이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됐으면 삼김이 이겨야 되는데 이 사람 왜 졌습니까? 다 따로 나오는 거죠. 다 대통령 하고 싶어가지고 다 따로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표가 분산되니까 결국 이 사람이 이긴 겁니다. 이렇게.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겠죠. 이렇게. 이런 게. 그래서 요때 87, 60 민주항쟁 통해서 이제 민주화의 태동이라고 합니다. 이때를. 현대사에서는. 태동이라는 건 시작된 거 아니죠. 꿈틀한 거, 꿈틀.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이 온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려운 사법시험 통과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진짜 엘리트들이 최고 엘리트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자,
기본권에 보면은 신체, 생명, 뭐 재산 이런 것들 각종 자유들에 대해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 정신, 그다음에 재산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거 아닐까요? 예전에 사람 잡아가둘 때 뭐 미란다 원칙 이런 거 없죠. 막 잡아가둡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80년대 후반부터 헌법 재판들이 쌓이게 되는데 처음에 했던 건 요거 신체의 자유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각종 형사소송법 제도들에 대해서 다 위헌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개구 같은 거 사용할 때 개구라는 게 가두는 수갑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포승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제도들을 많이 개선을 합니다. 이때. 그 다음에 신체가 자유로워졌죠. 그 다음에 정신.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한 게 이거. 그래서 99년도가 돼서야 드디어 이 판결이 나오는 거죠. 이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아까 방금 읽은 건데 도시군 계획실로 결정을 해놓고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지목이 뭐인 토지라고 돼 있죠? 대. 지목이 대라는 건 이거 뭐 하는 토지죠? 집 말고 건물 짓는 땅을 대라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 규정을 헌법에 아까 두라고 했죠?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헌이 아니라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지금 헌법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건데 위헌이랑 헌법 불합치는 약간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위헌 판결은 그거 간통죄 같은 경우 위헌 판결을 때리죠.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에는 간통죄라는 조문 자체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법률의 효력을 없애버립니다. 근데 헌법 불합치라는 건 자 위헌 판결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에는 그 간통죄라는 법이 없죠. 그러면은 법률에 일정한 공백이 발생하겠죠. 그걸 대체할 만한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러면은 엄청나게 위헌의 정도가 큰 것들은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효과를. 근데 위헌의 정도가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고 법률의 공백으로 인해서 발생할 사회적 문제가 훨씬 더 클 때, 그럴 때는 일정 기간 그 법의 효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걸 헌법 불합치라고 부릅니다. 헌법 불합치. 그러면은 아직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건 헌법에 합치되지 않죠. 요거는 빨리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보상 규정을 합치시키려면. 그렇게 나오는 제도가 바로 매수 청구입니다. 그래서 요건은 요 두 가지.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따라 보상 규정을 만든 게 요 매수 청구. 이게 시대적 배경입니다. 시대적 배경. 그래서 2000년도부터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도에. 그래서 그 가로 2번에 보면은 매수 청구의 요건이라는 게 나오죠.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시설 중에 그 다음에 지목이 대인 토지인데 뭐 실시계획 인가나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매수 청구라는 거. 게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뭐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올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나오죠. 자, 도시개발법의 뭐 용어의 정의는 따로 볼 게 없습니다. 170페이지에 그 다음에 가로 4번 이하에 보면은 가로 4번, 가로 5번 이런 것들은 환지에서 일부 쓰는 용어들입니다. 환지에서. 그거는 제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어딜 볼 거냐면 174페이지 174 도시개발사업 전체 절차도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요거랑 똑같이 써져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맨 앞에 개발구역 지정 플러스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죠. 자, 이 책을 쓰신 분은 실제를 좀 반영을 한 겁니다. 실제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쓰는 이유는 법 조문을 그대로 해석한 거고 이분은 실제를 반영한 건데 실제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의 수립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근데 조문에는 어떻게 써져 있냐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조문, 우리는 어차피 시험 치는 거니까 요 조문 그대로를 해석해서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한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근데 실제에서는 거의 뭐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뭐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시행자 지정. 그 다음에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만드는 계획이 실시계획. 만들어서 뭐 하죠? 인가 받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화살표에 파란색 박스 2개 보입니까? 자,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이 크게 2가지가 있는 겁니다. 2가지가. 그게 하나가 수용 방식. 하나는 환지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이랑 환지 방식. 수용이 뭔지는 아시겠죠? 시행자가 그 토지들을 다 사들여서 사업을 하는 거. 환지 방식은 말 그대로 교환할 때 그 환자입니다. 땅을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땅을 바꿔주는 방식. 그러니까 자,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건 여기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를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건 아니고 그 전 단계인 이런 네모 반듯한 택지를 조성하는 것까지가 개발법이 하는 역할. 그러니까 택지를 조성하는 게 주 사업입니다. 주 사업. 도시개발 사업의. 그러면은 이 택지들을 분양을 해서 사업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방식이 2가지. 수용 방식이랑 환지 방식. 그러니까 시행자가 이 토지들을 사들여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수용 방식이고, 환지 방식은 기존에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필지들이 뭐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돼 있던 토지들인데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정리해가지고 이 토지 소유자한테 이렇게 정리된 토지로 바꿔주는 거. 요게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이렇게 2가지 방식. 그래서 수용 방식은 아까 앞에서 제가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고 넘어왔는데 여기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앞에 걸 보죠. 164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시설 사업을 할 때 도로 만들 때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 만들 때도 수용할 수 있고 물론 정비 사업할 때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정비 우리가 배우는 공법에서 수용은 총 4번 나올 겁니다. 4번. 그래서 여기서 수용이랑 거기 도시개발법의 수용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있을 걸 볼 건데 앞으로 공법책에서 수용이라는 글자를 보시면은 항상 원칙,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사적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냥 수용 보면 항상 무슨 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죠? 읽기 힘들죠? 줄여서 읽죠. 취법 이렇게. 앞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취법 이렇게 해서 공취법. 너무 기니까. 그래서 수용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항상 공취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도시개발사업 수용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죠. 원칙 무슨 법 준용할까요? 네, 저렇게 합니다. 저렇게. 여기서 시설사업을 할 때에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부지를. 그때 원칙 무슨 법 준용할까요? 공취법. 정비사업을 할 때에도 수용을 할 수 있는데 무슨 법 준용할까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용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 물론 이런 공취법을 준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 특례들은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 되니까 특례는 나중에 외워야 되는 거니까 일단 놔두시고 수용하면은 공취법 연결 자동으로 이렇게 수용하면 공취법. 그래서 수용이라는 글자 보면은 항상 요게 떠오르면 됩니다. 그거 밖에 나가서 부동산 관련 업무하는 사람들한테 공취법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이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래서 말 그대로 수용이라는 건 자, 내가 토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지으려고 하는 건물을 짓기에는 이 토지 면적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옆에 토지가 필요한데 이 옆에 토지를 내가 짓는 건물을 위해서 수용해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사야죠. 즉 수용이라는 건 여기 공익사업 할 때 인정되는 거예요. 공익사업. 남의 땅을 강제로 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적인 사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공익사업 할 때니까 남의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치법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용 공치법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거 말고 나중에 주택법에 가면 수용이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거기서도 당연히 공치법을 준용합니다. 그리고 원칙은 준용하지만 그러면 준용하지 않는 특례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준용하는데 이런 것들은 준용하지 않겠다라는 게 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정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개발법에서 보면은 환지 방식이라는 건데 요거는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얘가. 그래서 우리 아까 뭐 용어의 정의해 보던 뭐 환지, 채비지, 뭐 토지 부담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뭐 책을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뭐 책을 보자면 잠깐 몇 가지 용어만 좀 설명을 드리죠. 그 전에 요거 이제 조금 있으면 쉬는 시간을 지워야 되니까 정비법의 절차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랑 똑같이 하는지. 그래서 정비법에 한번 가보면은 정비법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고 194페이지 194 죄송합니다. 189 일단 189부터 정비구역 지정의 절차라고 돼 있죠. 자, 먼저 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맨 앞에 정비기본계획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정비기본계획. 이거는 왜 만드냐면 자, 서울시 안에서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곳은 많을까요? 작을까요? 많겠죠. 근데 이러한 사업들이 한꺼번에 몰려버리면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저 부산 갔다가 다시 들어올까요? 아니면 인근 지역으로 갔다가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이 지역들에서 사업이 한꺼번에 몰려버리면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전셋집을 구하겠죠. 사진 않겠죠. 그럼 전세난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사업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막 2만 세대, 3만 세대를 공급해버리면은 여기 전셋집에 살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겠죠.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겁니다.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불안해지겠죠. 그러면은 이 특별시에서 정비사업의 대상 지역들을 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24년, 여기는 25년, 여기는 26년, 여기는 27년부터 사업을 하자라고 정하는 게 이거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시기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189페이지에 나옵니다. 189페이지. 그리고 나서 자 여기 24년부터 사업하자라고 정했죠. 그리고 24년이 도래를 하면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역을 지정해야겠죠.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을 정비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정비예정구역에서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면 정비계획을 입안을 해서 구역을 지정합니다. 구역을. 그 다음 페이지 190페이지 정비구역 지정했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되죠? 그래서 시행자를 정하죠. 그리고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거기 보시면 190페이지에 그림에 사업 시행 계획. 그래서 시설 사업이나 개발 사업에서는 실시 계획 이렇게 부르는데 똑같은 실시 계획은 맞는데 정비법은 이름만 바꿉니다. 사업 시행 계획. 사업 시행 계획. 자, 사업 시행 계획.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뭐 맞죠? 인가받고 고시하죠. 인가받고 고시. 그 다음에 이제 인가받은 대로 실시를 합니다. 자, 개발법에서는 제가 사업의 시행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수용 방식이랑 환지 방식. 근데 정비법에 오면은 요 실시 단계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눌 겁니다. 요거 하고 나서 이거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돼보셨던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은 먼저 정비사업 할 때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분양 신청.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 받고 그 다음에 동호수 추첨할 때 일반 분양분 분양 신청 받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분양 신청하고 나면 이 사람들 거 먼저 뽑아놓고 남는 거 일반 분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노후 불량 건축물 싹 허물어 버리고 우리 자이 지을 건데 살고 싶은 사람 손들라 이게 분양 신청. 그래서 분양 신청을 받죠. 그래서 조합원들 중에 일부는 분양 신청을 할 테고 나는 이런 정비사업 너무 복잡하고 하기 싫어 하고 온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지방에 있을 때 보니까 한 70대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한다는데 나는 이거 하기 싫다. 죽을 때까지 그냥 이 아파트 조용히 살고 싶다.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분들 분양 신청 안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분양 신청을 한 현황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계획을 뭐라 부르냐면 그 뒤에 관리, 처분, 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관리, 처분, 계획. 관리, 처분, 계획. 그래서 먼저 조합원들이랑 일반인들에게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분양 신청을. 그리고 그 분양 신청 받은 현황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계획을 관리, 처분, 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한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에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동호수 추첨한 결과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그러면 여기 갑한테 201동 1601호를 주겠다라고 정해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요 그대로 관리, 처분 계획에서 정한 대로 소유권 이전을 해줍니다.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어떻게 섞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리, 처분 계획. 이 관리, 처분 계획도 따로 인가받아야 됩니다. 관리, 처분 계획도.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도 인가받고 관리, 처분 계획도 인가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에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관리, 처분 계획에서 갑한테 201동 1601호 주겠다라고 정했죠? 그대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라는 거.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먼저 공사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비법의 목차입니다. 그러니까 정비법은 요 순서대로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 즉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이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가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고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가 개발법의 목차고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가 정비법의 목차가 됩니다. 이 법의.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 개발법과 정비법은. 그 다음에 제가 아직 안 했던 게 요거. 환지 방식인데 이 환지 방식은 뭔지 제가 조금 용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 몇 가지 한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정비 사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